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2.2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를 보면은 경기 회복세가 미국에서는 지속되었지만 유로 지역에서는 2, 4분기 GDP 성장률이 0%로 나타나는 등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흥시장의 경우 중국에서는 성장세가 이어졌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 활동의 부진이 지속되는 등 국가별로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8월 중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에 대한 기대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금리는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제 9월 들어서는 미 연준의 그 예상보다 빠른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요국의 금리가 반등하고 주가가 다소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지역별 그리고 국가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같은 차별화된 움직임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그 위축되었던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그런 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제 주체들의 심리는 뚜렷하게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출은 8월 중 그 영업일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전년 동월에 비해서 그 총액으로는 소폭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일평균 수출액으로 보았을 때는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내수의 경우에는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그 세월호 사고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심리는 뚜렷이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데 소비자 심리는 좀 나아졌습니다만 기업 심리는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8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전월에 1.6%에서 8월에는 1.4%로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전월에 2.2%에서 8월에는 2.4%로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가격 그리고 국제 유가 등의 그 영향을 받아서 당분간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정부의 경기 활성화 대책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영향이 서로 교차하면서 좀 등락하는 상당폭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하락하다가 글로벌 비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9월 들어서 다시 반등하였고, 장기 시장 금리는 좁은 범위 내에서 변동했습니다. 그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국내외 금융 경제 여건이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은 점, 그리고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정부 경제 정책 등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의 통화 정책은 저희들이 의결문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성장세 회복 지원과 물가 안정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운용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그 기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그간의 그 당향과 정부의 그 정책에 따른 효과 그리고 그 해외 금융 경제 여건의 변화 그리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 그다음에 가계 부채 동향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그 살펴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입수되는 경제 지표의 움직임을 고려하면서 저희들이 통화 정책을 운영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 한 분의 위원이 소수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TN의 이교준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진단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전망이 이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통방 전문에서 그 경제주들의 부진한 심리가 뚜렷이 회복되지 못했다고 적시하셨는데요. 그 정부의 확장적인 경기 부양책과 한은의 그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서는 그 한은의 정책 공조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에서는 그 한은이 충분한 논리 없이 경제 주체들의 그 심리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한국은행의 스탠스를 가늠하기 힘들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지난달에 금리를 내릴 때 저희들이 내리는 사유로서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가지고 그것이 내수 부진을 장기화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상당히 저성장 기조를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좀 현실화될 그럴 가능성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내렸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이렇게 상황을 보면 소비 심리는 좀 소폭 나아진 걸로 보고, 실제 최근 모니터링에 의하면 소비 동향 통계로 봤을 때 소비 심리는 상당 부분 좀 회복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기업 투자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여러 가지 경기 회복이 좀 가시화되면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은 기업의 투자 심리도 조금 나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상당히 그것은 어떤 대내의 불확실성이 기난바가 크기 때문에 회복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심리에만 포커스를 맞춰갖고 금리를 내린 거는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는 그 심리 위축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저희들이 그야말로 자기 실현적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리 위축이 자칫하면은 내수 부진의 장기화를 초래할 가능성, 그런 우려가 상당히 컸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인하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국민일보 김재중 기자입니다. 좀 아까 총재님께서 오늘 그 금통위에서 한 분의 소수 의견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소수 의견이 추가 인하를 주장을 하신 건지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그 관심은 이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연내에 추가 인하 여부에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을 보면 이제 성장세를 지원하는 가운데 물가를 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물가는 지금 그 목표치 하한선에도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고 당분간 뚜렷하게 상승 압력은 높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장세를 이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이 이제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내 경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달 그 금리 인하와 그 정부의 그 경제 활성화 대책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그러니까 경기 성장세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그 시점이 3분기 경기 성장률을,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보고 판단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오늘 한 분의 소수 의견은 추가 인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 경기 상황은 저희들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세월호 이후에 상당히 침체되었던 내수가 좀 개선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회복세는 좀 그렇게 견고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달에 금리도 내리고 정부가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조치를 취하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적으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적인 심리 개선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리 인하 이후에 소위 그 금융시장으로의 파급 효과, 1차적으로 금리 파급 효과는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인하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제가 여기서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뭐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그 금리 내리고 나서의 어떤 그 효과를 어느 정도 좀 저희들이 측정하려면 조금 그걸 좀 관측해야 할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리스크 요인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면서 저희들이 판단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최승진입니다. 그 정부하고 학계에서는 이제 그 우리 경제가 이제 디플레 초입에 와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총재님의 생각은 거기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동의하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플레 관련 우려가 이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아마 지난달에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디플레냐 아니냐고 판단할 때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 하락세가 많은 품목에 광범위하게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냐 아니냐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경제 주체들의 그 어떤 인플레 기대 심리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 떨어진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 물가 하락으로 이어져서 다시 또 기대 인플레를 떨어뜨리는, 자기 실현적 기대가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이제 디플레라고 저희들이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 우리 경제가 디플레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가가 지금 현재 한 1%대의 낮은 그 현상이 한 2년여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그 농산물하고 국제 그 에너지 가격의 하락, 그런 공급적 요인에 따른 그 공급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제외한 그 근원 인플레이션율, 이게 이제 수요 측면에서의 기초적인 물가 압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2%대 초반에 있다는 점을 보면은 저희들이 그 광범위하게 퍼진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직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2%대 후반
저희들이 자리 잡고 있는 점 이런 걸 고려할 때 그 디플레이션에 들어갔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단지 디플레이션의 그 폐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디플레 우려는 막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볼 때 디플레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경기 침체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의 내수 경기가 부진하니까 그 부진이 그대로 장기화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어떤 경계심에서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총장님.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서가 있습니다. 예, 저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 소수 의견 인하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5bp인지 아니면 그 지난번 의사록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다른 수준의 인하인지 좀 확인 가능하시면 확인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엔저 문제가 좀 다시 심각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난 4월에 한은이 그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전 보고서에서는 엔원 환율이 800원까지 가도 국내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0.35%포인트 정도 줄어드는데 영향이 그친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 엔원 환율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당시와 비교해서 판단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미국 테이퍼링이 종료된 이후에 시장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혹시나 시장 금리가 좀 오른다라면은 그 정부의 지난달 금리 인하하고는 좀 효과가 반대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소수 의견이 약간 인하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폭에 대해서는 그는 2주 후에 한번 의사록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엔화 저희들이 원엔 환율이 이제 많이 그 하락을 해서 그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게 사실이고 지금 오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아마 그 원엔 환율의 그 하락에 대한 효과를 아마 계량적으로 나타내는 분석 보고서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계량적인 숫자가 큰 의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원엔 환율에 대한 저희 인식은 이렇습니다. 일단 원엔 환율이 우리나라 수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분석 결과에서 나옵니다만 최근의 상황은 저희들이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 약세가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지속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엔화가 계속 약세가 되면 저희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일본 수출 기업들이 주로 엔화 약세를 수출 단가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 결과 일본 기업의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호전된 수익성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선다든가 일본 기업들이 말이죠. 그다음에 그 또 수익성 호전을 또 뒷받침을 해서 그 본격적인 단가 인하, 가격 경쟁에 나설 경우에는 저희들 그 수출에 상당히 부정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N1 그 환율을 저희들이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을 종료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후속 앞으로의 그 좀 금리 통화 정책 정상화 그 스케줄이라고 할까요? 계획을 이제 아마 발표를 할 텐데 연준이 그 내용에 따라서는 그 시장이 선 반응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어떤 금리 인상으로 나타난다면은 저희들이 또 금리 동조화 그런 현상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국내의 어떤 시장 금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제 국내에서도 역시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면 저희들이 혹시 그 오름의 정도가 그저 과도하다 이렇게 뭐 판단이 된다면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시장 안정화 조치를 뭐 취할 수 있겠죠. 비근한 뭐 수단으로는 뭐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한다든가 해서 어떤 거기에 맞는 그런 안정화 노력은 저희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로이터 유춘식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에 오늘 아침에 그린북까지 보면 내수를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내수 회복 기조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회복세가 미약하다 이렇게 총 정리를 하고 이것이 지난 몇 주일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었는데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 코어 인플레이션과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간의 격차가 8월에는 이제 1%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2009년도 아마 중후반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근원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과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침에 뭐 기재부 그린북은 제가 안 봤습니다만은 제가 저희들이 현 경제 상황을 제가 말씀드릴 때 세월호 이후에 위축되었던 내수가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뭐랄까 완만한 회복세는 지속하고 있지만 어떻든 간에 그 회복세는 좀 미약하다, 좀 이렇게 견고하지 못하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린북의 내용과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코어 헤드라인 격차가 이제 1% 포인트로 확대됐습니다. 헤드라인이 이제 1.4고 8월 중에 코어가 2.4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저희들이 지금의 저물가 현상이 그야말로 공급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 거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반증한 게 아니냐. 농산물 가격과 석유류 가격의 하락에 그 주도해서 1%대 물가가 지금까지 장기간 지속되어 있는 현상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물론 물가 목표는 헤드라인 CPI로 일단 저희들이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에 못지않게 코어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중시를 합니다. 이게 그 수요 측면에서의 기초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화 정책 측면에서 볼 때는 코어 인플레의 동향을 상당히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블룸버그 통신의 서은경 기자입니다. 그 얼마 전에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적정금리 수준이 우리가 1.75%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동안 저희가 봤던 기준금리의 한이 2%였는데 혹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밑도 가능한 건지 좀 그 기준금리의 하한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좀 이어지는 질문이긴 한데 그 현재 지금 미국은 금리가 오르고 있고 저희는 내려가고 있어서 이 금리 차가 상당히 좁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본 이탈과 같은 어떤 문제는 없는지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 최근에 ECB에서 지금 이제 금리를 예상과 다르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ECB 완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은의 통화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소위 테일러 룰을 이용해서 산출한 적정 기준금리가 1.75%라고 하는 보고서를 저도 봤습니다. 그 내용을.
그런데 이제 테일러 룰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어떤 추정 방식을 사용하느냐, 그다음에 거기서 적정 그 GDP계, 물가갭,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 물가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1.75%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그 통화정책 기조, 적정 정책 금리를 판단할 때 어떤 특정 방식에 의한 산출된 것, 소위 테일러 룰에 의해서만 나타난 결과로 통화정책의 기조를 평가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뭐 페드의 예를 든다면 테일러 룰을 처음 창시한 소위 테일러 교수가 얼마 전에 그 소위 테일러 룰에 의해서 산정한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 적정 정책금리가 1.25%라고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페드에서는 그건 테일러 룰에 의한 거고, 예를 들면 소위 뭐 옵티멀 컨트롤 룰이라고 하나요? 그런 룰에 의해서 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통화정책 기조를 평가할 때 어떤 특정 방식에 의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거고, 또 그 방식도 평가 방법, 추정 모형, 그다음에 산출갭에 대한 전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한 숫자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그러면 적정 기준금리가 얼마냐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수준으로 핀포인트식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바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단지 주요 선진국은 그 소위 제로 바운드까지 가지요. 0%를 거의 명목금리 하한선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기축통화국 주요 선진국의 얘기고, 저희들은 그런 국제 통화를 가진 나라도 아니고, 또 아무래도 국가 시용 등급, 지정학적 리스크가 선진국보다는 등급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의 적정 금리는 선진국처럼 제로 바운드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만약 저희들이 금리가 과도하게 낮춰지면 가장 우려되는 게 아까 서 기자님들 말씀하셨던 자본 유출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준 금리는 선진국보다는 분명히 높아야 된다. 그렇지만 그 수준을 핀포인트식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금리를 내리면서 금리 차가 조금 또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뭐 앞으로 미국에서 금리를 또 만약 올리게 된다면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외 금리 차가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자본 유출 같은 것이 우려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내외 금리 차하고 소위 이제 그 자본의 유출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대 수익률을 보고 오지 않겠습니까? 내외 금리 차에다가 환율에 대한 그 소위 그 절상절하율, 그런 예상되는 절상절하율을 감안해서 올 텐데, 어떻든 내외 금리 차가 좁혀지면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국제 시장의 금리와 국내 금리의 어떤 그런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ECB의 완화 조치는 물론 좀 시장의 예상을 약간 이제 조금 앞지르긴 한 결과입니다. 그만큼 이제 성장 모멘텀의 약화, 특히 그 인플레이션의 그 전망을 낮추면서 어떤 디플레이에 대한 우려에도 미리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ECB가 그런 이제 카드를 빼냈는데, ECB의 요것만 놓고 본다면, 요 조치만 놓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면서 유럽에서의 어떤 그 자금, 유럽 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뭐 여지는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만, 또 요것만 갖고 볼 수 없는 것이 이제 또 미국의 그 통화 정책의 흐름도 어떤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딱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날 거다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델리 김남현입니다. 사실 지난달에 좀 질문 수를 줄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좀 질문을 못한 게 있어가지고 좀 질문이 좀 많이 좀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못했던 것까지 같이 몰아쳐서 좀 할까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8월 금통에서 보면 만장일치가 아니었고 소수 의견은 동결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달에는 보면 그 소수 의견이 있었다라고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단지 기자 질문에 이게 인하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걸 또 7월까지로 또 이렇게 되돌려 보면 7월 달에는 만장일치가 아니었는데 그 소수 기자 질문에서 소수 의견이 인하냐 인상이냐라는 질문에 2주 후에 확인해 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최근 그 통방 이렇게 좀 계속 진행돼 오면서 이게 소수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은 몇 대 몇이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좀 더 공개되어 오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지난달에는 동결이 인하를 하시면서 소수 의견이 동결이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처음에 모두 발언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엔 또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앞으로는 계속 공개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지난달이 예외적이었던 건지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도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신 그게 인하였다고 답변하신 이유가 뭔지 좀 왔다 갔다 그동안 지금 요 3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요걸 좀 명확히 어디까지 공개하실 것인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그 7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정혜방 의원이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하 조정만 있지 몇 bp 인하라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때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에서 그 공개하기 시작한 99년 1월부터 금통위 의사록을 다 뒤져봤는데요. 소수 의견이 나왔을 때 25bp 인상, 인하 그 등 아니면 동결 뭐 이렇게 명확히 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7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그 정혜방 의원이 단지 몇 bp 인하가 없다는 거는 지금까지 보면 그 관례에 없던 처음인데요. 사실 이러므로 인해서 채권 시장에서는 이분이 50bp 이나 주장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그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게 됐는데요. 이게 규정에 룰은 없다고는 하나 그동안의 어떤 관행적인 부분을 깼던 부분에 대해서 금통위가 인정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질문도 나왔습니다만 그 제가 보기에는 정혜방 의원께서 그 다음 8월달 금통위 의사록 보면 7월, 8월 의사록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정혜방 의원께서 20bp 이나 주장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인하하시는 소수 의견도 혹시 정혜방 의원이 20bp 이나 주장이 아닌가도 싶어서 요 내용 좀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으로는 그 다음 달에 수정 경제 전망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1분기 GDP 0.9% 그다음에 2분기 0.8%를 전망을 하셨다가 실적치가 1분기가 0.9, 2분기가 0.5%인데요. 이걸 뭐 지금 하느니 전망하는 하반기 그 3분기 1.1, 4분기 1.0을 대입을 하더라도 연으로 한 3.5%가 나오는 게 제 계산인데 그 3.8% 지금 전망치 하향 수정 가능성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하는 집행부 쪽에서는 그 사이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고 정부의 뭐 정책 뭐 내용들이 있긴 하다 뭐 그런 내용들 또 플러스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봐도 3.6에서 3.7%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다음 달에 그 수정 전망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좀 그 질문 드렸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뭐 소비 심리 위축 얘기하는데 계속 세월호 사고만 너무 갖다 대는 것 같아서 그 이게 세월호 사고가 터진 지도 꽤 지났는데 이게 언제까지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 심리 위축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최경환 부총리께서 계속 뭐 경기 회복 상당히 미약하다. 금통위가 판단할 것이다. 지난달에도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너무 외부 압력이 큰 게 아닌가 하느니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최경환 부총리 뭐 지금 정치인인지 아니면 그분께서 지금 그 책임 있는 당국자신지 모를 정도로 말만 꺼내셨다면 뭐 우리 경제 위기다. 뭐 하는 뭐 금리 인하해야 된다는 말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다시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소수 석 달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사실상 7월까지는 관례에 따랐고 이제 8월에 제가 그 소수 의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당시로서는 소수 의견의 위원 수만으로는 시장에서 좀 이렇게 좀 추측하는데 좀 다른 추측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8월 달은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그때는 그런 혼선이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앞으로도 오늘은 제가 이제 소수 의견 위원수함 밝혔고 질의에 이제 추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소수 의견만 한 분이 있었다고 하는 해도 한 분이 인하였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했는데 앞으로도 하여튼 그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쪽으로 명백히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좀 개선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 이것을 공식화할지는 저희들이 그야말로 의견 위원들의 본격적인 협의를 해서 다음 달부터는 그렇게 좀 명백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지난번에 할 때 몇 bp 인하 얘기는 없었는데 그런 관례를 좀 인정한 거냐 그랬는데 사실상 그때 7월 달이죠. 7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 동결로 이미 이제 결정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그 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관심을 두지 않았고 아마 그 소수 의견을 나타내는 분도 그냥 그 인하에 대한 그 방향에 대한만 포커스를 두느라 말씀을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런 그 관례를 인정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은 그때 그 폭을 언급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크게 어텐션을 안 했었거든요. 이미 그 동결로 판정이 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0월 달에 수송 전망은 보니까 상당 부분 질문과 답을 동시에 주셨는데 산술적으로 3, 4, 4, 4 전망을 그대로 끌고 간다면 3.5%라고 그랬죠. 아까 이렇게 만약 3, 4, 4, 4를 그대로 끌고 간다면 이건 뭐 산술 금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 김 기자께서 다 충분히 설명하셨네. 금리 인하에도 있었고 정부의 어떤 그 경기 활성화 대책도 있고 해서 상당히 3, 4, 4, 4분기는 지난번 전망하고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저희들이 정말 그 숫자는 제가 여기서 미리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달 다음 달 전망할 때 저희들의 의견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심리 얘기할 때 이제 세월호 이후만 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세월호에 따른 영향이 생각보다 당초 생각보다는 상당히 오래 갔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오래간 소비 심리가 이제 한 7월, 한 8월 중으로 조금 회복됐다. 저희들이 이제 뭐 세월호로 이제 핑계를 대는 거 아니고 세월호의 영향이 꽤 장기간 지속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아마 부총리께서 여러 가지 그 경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금통위원들께서는 그야말로 저희들이 그 본연의 어떤 책무에 충실해서 재반 경기, 물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금융 상황을 두루두루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뉴스핌의 김선엽 기자입니다. 8월 통방문에 보면은 금통위에서 새롭게 집어넣은 문구가 이제 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9월 통방의
이렇게 특별하게 가계부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통계가 나왔는데 그 8월 한 달 동안 그 가계 대출이 많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통계가 발표됐었는데 한국은행 통계가 그 가계부채 동향에 대해서 총재님 지금 어떻게 뭐 늘어나는 추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예. 평가 부탁드립니다. 8월 달에 이렇게 가계 대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5조 가량 늘어났는데 대부분 이제 은행 대출이었고 비은행 대출은 그 이전에 비해서 8월에 대출 그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8월 중에 가계 대출이 늘어난 것은 은행 대출이 늘어났다. 그다음에 은행 대출 중에서도 그 소위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모기지론을 취급한 데 따른 그 규모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가계 대출 급증은 그런 특이 요인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6월 말에 출시된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모기지론을 그 금리면에 상당히 유리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취급한 데 그 결과로 따른 것이고 앞으로의 그 가계 대출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연합뉴스 박초롱입니다. 아까 하신 질문에서 조금 연결되는 건데요. 그 대외금리차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지금 채권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한 100조 정도 되는데 외환 보유고가 우리나라가 되게 많은 상황이라서 이게 진짜 실제로 우리가 대외금리차를 많이 우려를 하고 그게 금리에 반영돼야 되는 상황인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난 8월에 이제 인하를 말씀하시면서 그 경제 심리 위축이 장기화되는 걸 우려하셨어요. 그래서 내수 활성화 심리가 위축이 덜 좀 회복이 돼서 내수 활성화되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 이 심리 회복이 좀 생각보다 더디게 되거나 내수가 생각보다 좀 더디게 활성화될 경우에 지지부진할 경우에 하느니 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 방향에 대한 그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내외 금리 차는 제가 그 원칙론적인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 내외 금리 차가 많이 축소될 경우에 내외 금리 차 많이 축소될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가 내외 금리 차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거나 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앞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라고 한다면 어떤 그 페드 통화 정책의 어떤 정상화 시기와 속도일 겁니다. 그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리스크 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주의 깊게 보여야 할 리스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만약에 지금 그 페드에서는 통화 정책의 정상화를 상당히 그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가면서 예측 가능하게 점진적인 수준으로 그다음에 국제금융시장과 신흥국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용을 해나가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급격한 변화가 있으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만 행여나 이것이 이제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런 내금리 차의 어떤 그 조정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그 염두에 두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심리를 어느 정도 반전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내렸는데 좀 기업의 투자 심리는 좀 회복이 더디지만 소비 심리는 조금 그 개선이 됐다고 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 투자 심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대내의 불확실성 같은 연유로 인해서 회복이 더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어떤 그 회복 속도도 좀 그런 불확실성의 그 크기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에 더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정책 수단을
늘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정책 수단을 항상 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리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답변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 그럼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